한 남자의 초상화 앞을 그의 반려견이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어딘가 닮은 반려인과 반려견은 왠지 다정해 보입니다. 18세기 영국의 화가 윌리엄 호가스의 자화상입니다. 그의 또 다른 작품 네 개의 잔혹한 무대. 반려견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자화상과 달리 이 작품의 분위기는 차갑고 기괴하기까지 합니다. 연결된 네 편의 그림에 동물 학대와 아동 폭력, 살인까지 노골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마치 수수께끼와도 같은 이 작품을 통해서 호가스가 전달하려 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None of his pictures or his drawings are straightforward. There are mazes, there are puzzles, there are tricks, there are puns, and one has to work one's way all the way through Hogarth to discover what his intentions are in either in the four stages of cruelty or in many of his other. And he has a message always to give. He's a social reformer and a critic. 30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우리는 호가스가 남기고 간 수수께끼의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키워드는 바로 폭력이었습니다. 동물에 대한 폭력이 없는 사이는 인간 간의 폭력도 훨씬 없어지는 그리고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고 그런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동물 학대와 인간 간의 폭력을 좀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물 학대와 인간, 특히 어린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인간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동물보호운동단체의 보호시설입니다. 사랑을 받다가 버려졌거나 학대를 받다가 구조된 동물들. 낯선 사람을 보자 일제히 지저댑니다. (300마리) 정도의 개와 고양이들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가봐. 자, 일로 와. 강아지들의 산책 시간입니다. 사람들과 즐거운 놀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곳 동물들은 몸과 마음 모두 상처투성입니다. 찬이와 라니는 2년 전 구조된 백구입니다. 잔혹한 폭력에 30바늘 이상 봉합하는 응급수술을 받아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주인이 있었고 그 주인이지 이웃과 이제 말다툼을 벌이고 와서 그 화풀이를 키우는 개들한테 한 건데 굉장히 잔혹했습니다. 7마리 정도 묶여 있었는데 이 개들이 묶여 있다 보니까 도망을 못 가잖아요. 묶여 있는 개들에게
다가가서 그 칼로 이제 목을 다 그어서 그 자리에서 과다 출혈로 5마리가 즉사를 하고 찬일 아니는 겨우 이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새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에 이제 묶여 지내는 개였고요. 새아의 주인도 술을 먹고 상습적으로 이제 동물에게 폭력을 그런 행사하는 사람이었고, 그날은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희는 모르지만 그날은 삽으로 새아와 새아의 친구를 이제 삽으로 때려서 마찬가지로 한 마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새아도 부상을 입은 채로 구조가 됐습니다. 사람을 무척이나 따르는 복남이, 그리고 여동생 복희. 8년 전 누렁이 남매는 함께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어르신들 몇 분께서 막걸리 안주를 하시겠다며 벽에다가 이제 복남이를 매달아서 망치로 머리를 내리쳤어요. 예. 근데 그때 그 바로 옆에가 사실은 유치원이었거든요. 그 유치원에서 수업을 하던 선생님이 정말 그 복남이가 지르는 소리에 너무 놀라서 이제 밖을 내다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하시고 저희한테도 바로 신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개골이 좀 깨지고 안구도 이제 함몰이 되고 좀 부상이 있었지만 목숨은 건질 수가 있었어요. 그 장면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이 봤나요? 네. 복남이는 씩씩해졌지만 복희는 사람과 통하는 마음의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낯선 사람은 무조건 경계합니다. 네. 취재진을 보고 겁을 먹은 강아지 호박과 케일. 구석자리를 뜨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예쁜 강아지들을 펫샵에 팔기 위해서 그런 새끼 강아지들을 계속해서 임신하고 출산하고 하는 소위 말하는 강아지 공장 그런 데서 구조했습니다. 그냥 뜬장에서 그냥 오물 먹고 아기들 뭐 어떠한 제대로 된 사료나 뭐 제대로 된 물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그 새끼를 빼고 그걸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때까지 그냥 거기서 계속 지내는 거죠. 이들이 나고 자란 번식장. 그 안에서 대체 어떤 일을 겪었던 걸까요? 그 사실 학대받고 방치받은 동물들은요 경험치가 굉장히 낮아요. 사람에 대한 경험치도 낮고 외부 환경, 이렇게 산책도 자주 못 나가본 애들이고 뭔가 이제 그 반려동물들이 그래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거의 못 해보고 지냈던 동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폭력에 늘상 노출되던 동물들은 그게 이제 너무 낯선 거예요. 동물들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걸음을 떼지를 못해요. 바닥에 납작하게 붙어가지고 전혀 움직이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고양이 로라에게도 한때는 반려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제보로 저희가 구조를 하러 나갔고 발견 당시에 눈은 거의 시력이 없는 상태, 그리고 하지 마비, 그리고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떨림이 있었고 되게 앙상하게 마른 상태였어요. 길냥이로 다니는 흔히 볼 수 있는 코숏의 종류는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입양을 해서 키우는 품종이기 때문에 아마 키우다가 버려진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과연 이런 동물학대는 우리 일상과 아주 먼 곳에서만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은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일 년 전 한 동물보호 운동단체에 30대 여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을 피해 두 아이의 반려견까지 데리고 집을 뛰쳐나온 여성이었습니다. 네, 잠시만요. 2주 넘게 잠도 안 올 정도로 2시간을 자도 깨서 내일은 어디를 가서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 이러거든요. 근데 강아지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면 지금 당장 애들하고 엄마도 한데 그러니까 걔들까지는 자기들이 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그거가 저를 좀 그냥 넉나간 사람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걔들도 있는데 걔들은 그거는 따로 알아보시라고 그냥 유기견센터나 이렇게 넌지듯이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그 상황이 절박하거든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반려견을 끌어안고 흐느끼는 이 영상은 취재진을 다소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렵게 박 씨를 만났습니다. 당시 박 씨는 폭력을 피하기 위해 남편과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남편의 폭력은 아이들과 반려견들 쪽으로 향했습니다. 강아지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자는 항상 그러니까 애기랑 강아지예요. 둘 중에 누구 하나를 건들면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니까 이게 그냥 습관화가 된 것 같더라고요. 대상자가 강아지인 거예요, 만만한 게. 그러면 강아지를 던졌다 그럼 제가 거기에서 더 크게 반응을 하니까 아이들과 반려견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더욱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나 저한테 하라고 했거든요, 항상. 그러면 몸싸움을 해도 저랑 어차피 하니까 애들하고 강아지한테는 안 가잖아요. 집에 있는데 신랑이 또 술 먹고 거기로 쫓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또 막 다 죽여버린다고 막 또 이러고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몸싸움이 심해지면서 첫째가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예요. 엄마 죽을 것 같아. 박 씨는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아이들과 반려견들을 지켜주지 못한 마음의 고통이 컸다고 합니다. 1년 전 영상 속에서 강아지를 안고 흐느꼈던 건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반려견 2마리는 보호단체를 거쳐 다른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박 씨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이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희 첫째가 아직까지도 지금 막 데리고 오라고 할 정도로 각별했어요, 걔는. 근데 첫째는 너무 많은 거를 봐가지고 그때 지금까지도 심리치료를 오래 하고 있거든요. 병원에 안에 있는 그 애기 진술에 대한 그런 것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아빠가 우리 꼬맹이 던지지 않았냐고. 동물보호단체들은 가정폭력과 동물학대가 함께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전체 가구의 68%가 개, 고양이 등과 함께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댈러스에 있는 한 가정폭력 피해 여성 쉼터입니다. 이곳에서 한국의 박 씨와 같은 30대 중반의 가정폭력 피해 여성 엘리를 만났습니다. 지난 4년간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러질 못했습니다. 한국의 박 씨처럼 반려동물에 대한 걱정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The animals actually were a huge factor why I haven't left multiple times, because I knew that they weren't going to be taken care of, that they're going to be neglected, and they are a part of my family. Cat was going to die. 그러다 얼마 전 남편을 떠나기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The reason I left was the last time that he hit me, he did it in front of my 8-year-old son. Which was a super traumatic experience, and we had to leave. But then we had the factor of the animals added in as well, and knowing to leave them behind was going to be devastating. It's really hard to make that decision to leave. 다행히 이 쉼터 안에 개와 고양이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지면서 그녀의 결정이 쉬워진 것입니다. 이 시설들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거주지와 직업을 구할 때까지 무료로 제공됩니다. You may not come to an emergency shelter, or if you do leave your pet at home and come to the shelter, that worry and concern stays with you. And so being able to know that your pet's okay or your child is okay can help you in the healing process. And also because the animal has a safe, quiet space to be, they can get healthier as well. Just the same as the humans feel so much safer and better when they aren't traumatized every night. 현재 이곳처럼 반려동물까지 받아주는 피해 여성 쉼터가 미국 안에 120개 정도로 아직 그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미국 의회가 반려동물과 여성의 안전을 위한 법 규정을 통과시키면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가정폭력 여성은 물론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한 법안입니다. 반려동물 보호시설을 보유한 쉼터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폭력 피해 반려동물에게는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보호명령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거주지를 마련한 엘리는 쉼터를 떠나 자녀와 반려동물을 데리고 살 생각에 들떠 있습니다. Because of the way their mind thinks and the way they process everything, and there's no amount of discussion and no amount of realization of the seriousness of what's actually going on in the relationship that would ever change him into becoming better. Like, it never clicked in his head to be better, to make us stay. It was all about the power and control of keeping us there and miserable. 미국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20% 정도가 반려동물 때문에 집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한 가정에서 폭력과 학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캐롤 아담스는 가정 내의 억압과 폭력, 육식과 남녀 성의 관계 등을 연구해온 미국의 작가이자 사회 활동가입니다. A husband can be very threatened by the love a woman is showing to someone else.
So first of all, feeling that affiliative, emotional connection between his partner and an animal can create feelings of being left out and being threatened, and they don't like those feelings. And in a patriarchal culture, we have not helped to educate men about the variety of feelings you can live with. And this is another thing the batterer wants to destroy. The batterer wants to control not just behavior but emotions. 실제로 국내외 언론에 보도된 동물학대 사건 중에는 이런 유형의 사건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일가족 4명 살해 사건. 가해자인 30대 남성은 여자친구와 그녀의 가족 등 모두 4명을 살해하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로 시작된 분노가 범죄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인 남성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여자친구의 강아지를 죽였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강아지 죽였죠. 왜 죽인 거죠, 강아지를? 합리적인 추론을 하면 강아지를 좋아하고 자기하고는 뭐 별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강아지가 미웠겠죠. 주변의 진술이에요. 상부의 진술. 반려동물을 죽인 것이 하나의 위험 징후였던 것입니다. I don't know what is true for Korea, but in the United States, a very dangerous time is this time of separation. It's called separation violence. And this is often when animals are in the most danger. When violence escalates to include the injury or killing of a dog, it is showing that that's a very dangerous time. 미국 취재 중에 만난 전문가들은 가정 내 폭력이 여성과 어린이, 결국엔 반려동물을 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정이든 사회든 힘이 약한 존재가 폭력의 희생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로 남성이 가정 또는 집단을 자기 중심으로 묶어두려는 생각에서 학대와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부터 가정폭력과 반려동물 학대의 연관성을 연구해온 미국의 사회학자와 범죄학자들은 가정 내의 반려동물 학대가 단순히 우발적으로 또는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히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경우에는 가족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목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해 왔습니다. (2000년대) 이전만 해도 미국 사회에서 동물학대는 중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연이은 사건들이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지난 2015년 28살 제이슨 브라운은 반려동물 7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네바다주 법원 재판정에 섰습니다. 당시의 사건 보고서입니다. 제이슨 브라운의 거주지에서 7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학대 고문하고 죽인 흔적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은 무려 징역 28년, 한 마리에 4년씩 선고된 셈이었습니다. 이례적인 판결이 가능했던 것은 2011년에 만들어진 법률 때문이었습니다. 쿠니는 2011년 한 네바다주 주민이 죽인 작은 강아지였습니다. 수법은 잔인했지만 동물학대를 가볍게 처벌하는 당시 네바다주 주법에 따라 가해자에게 벌금형 등이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여론이 들끓자 네바다주는 동물학대를 중범죄로 처벌하는
이른바 쿠니의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때부터 동물학대 한 건당 최고 4년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If you have somebody who has a breeding facility, a puppy breeding facility, and they have 50 puppies who've been abused, all of those would be a charge. So every animal a victim is a very important provision of the law, so that you do have the perpetrators who say, it was only one crime, and you have the state saying, no, sorry, if it's 50 puppies or 10 cats or 5 horses, each one of them is a charge. 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은 미국 전역에서 동물학대를 중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미국의 수사당국과 동물보호단체는 공동으로 수사에 착수합니다. ASPCA, 즉 미국 동물학대 방지협회의 부책임자는 뉴욕 경찰국 출신의 전직 경찰관입니다. If it is something that rises to the level of a crime, there are certain things that they would do. They would initiate a criminal investigation and they would work on getting that animal to us, because ultimately that animal is evidence of that crime. A little different than a typical crime where the animal is not only the victim but is also the evidence, and that's what's needed to kind of help document that case. 범죄 수준으로 확인된 동물학대는 반드시 FBI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범죄자의 동물학대 범죄 자료는 FBI가 보유한 NIBRS라는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됩니다. NIBRS collects data about victims, offenders, property, and arrests. NIBRS provides for 52 offense classifications with up to 10 offenses per incident.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identity theft, animal cruelty, and reports on cybercrime. FBI가 동물학대 범죄자의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입니다. 사람을 상대로 한 다른 폭력 범죄를 예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The FBI, with the National Sheriff's Association and the Animal Welfare Institute to make the change. They believe that animal cruelty was an early indicator of violent crime, and that's really what led the discussions with our law enforcement partners throughout the country. We do a lot of outreach to our partners so they understand the change and how they can ready their systems. FBI는 동물학대를 단순히 동물에 한정된 범죄가 아니라 반사회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It's not a standalone crime, animal cruelty. We see that it's connected to domestic violence, elder abuse, child abuse, serial killers. We see that. Many school shooters have a background in animal cruelty as a kind of precursor or kind of a gateway crime to other things. So it's not a standalone crime by any means, and the fact that the FBI recognizes that, and as does the NYPD. 동물학대를 다른 범죄 예측의 지표로 판단한 근거는 축적된 연구 성과들입니다. 미국 노스이스턴 대학교의 잭 레빈 교수의 연구는 그중 하나입니다. 연구팀은 동물학대 범죄로 수감된 153명을 상대로 동물학대 이외에 다른 범죄 기록이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이들과 거주지, 성별, 그리고 연령과 인종까지 같은 또 다른 153명도 선정해 두 그룹의 범죄 기록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동물학대 범죄자 153명의 범죄 건수가 비교 대상인 153명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Those prisoners who had committed violent acts were 5 times more likely
to commit acts of human violence, rape, murder, aggravated assault, arson. 4 times more likely to commit property offenses like vandalism, and 3 times more likely to commit drug offenses. There was a definite link between human violence and animal abuse. 동물학대 범죄자가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일까요? Certain kind of animal abuse that does predict human violence. Desperately to find what would foreshadow a serial killer before he starts to operate in an area. Most serial killers are middle-aged. They don't start killing until they're in their late 20s or 30s or 40s. So we have the time to get them, but we have to be able to recognize them first. And we don't have a lot of warning signs for that. But one of them that stands out is the abuse of the family pet. We cannot afford to wait until someone is troublesome, dangerous. We should be intervening in the life of a child when he's troubled. Maybe he's suffering from a mental illness of some kind. And if we intervene early enough, we can prevent violence later on. 개입은 처벌이나 감시가 아닌 관심과 도움이라고 말했습니다. If you see a 6-year-old boy who is sadistically torturing the family cat, putting the cat in the garbage disposal, inflicting terrible pain on the family animal, then you should do something about it. Not necessarily punishing the child, but helping the child, because the child is at that point in his life experiencing a profound sense of powerlessness. And if you can reach that child at an early age, you may be preventing murder. 어린이가 심각한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때는 도대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또한 폭력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Oftentimes there are children also there. They are witnessing the violence. They witness the violence toward their parent. They witness the violence toward the pet. And so they're internalizing all of this abuse and violence, and it has a traumatic effect on children. And that's something else that studies have shown, that this is a traumatic event for children that can have terrible physical and emotional health consequences for years to come. 동물학대를 목격한 아이들은 처음엔 약자인 동물을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We have studies that show children who verbalize the fear that they have that their other parent will abuse the animal. We have stories of children who say, I would hide my cat in the closet with my stuffed animals when my father was coming home because I didn't want him hurting her. So they really take a protective approach to their pets. 그렇지만 동물학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가정이나 또래 집단에서는 동물학대가 또 반복됩니다. 결국 어린이는 폭력에 무감각해지고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On the other hand, too, though, when they see this kind of violence, they can act out that violence elsewhere in the community, sometimes toward their own pets, but often toward pets in the community, toward stray animals. 자신이 지켜주려 했던 반려동물에게까지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헨리와 샌더스는 또래 집단의 괴롭힘이나 가정폭력 등에 노출된 어린이들이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들은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에게 수치심을 갖게 됩니다. 결국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자기보다 더 약한 존재, 즉 반려동물 등에게 폭력을 행사할 필요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폭력에 노출된 뒤에 갖게 된 무력감이 폭력적 성향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So you get a lot of violence begetting violence. The child in particular, if there's a child present, we have found that in many homes that are referred to courts for child abuse. 동물학대가 다른 범죄들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계속돼 온 것이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화가 윌리엄 호가스의 작품 4개의 잔혹한 무대. 수수께끼와 같은 4편의 그림은 도대체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사회학자이자 범죄학자인 피어스 번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이 그림을 해석했습니다. Four stages of cruelty were drawn by Hogarth in January, February 1751. They are regarded, correctly or not, by many folks as the first representation of what is called the progression thesis. The progression thesis is where people progress from abusing animals as they grow up, becoming adults, to abusing humans. 가상인물 톰 네로가 작품의 주인공입니다. 그의 삶을 4단계로 그렸습니다. 첫 번째 무대입니다. 런던 거리의 소년들이 동물을 학대하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림입니다. 이 작품 속 주인공 톰 네로는 아직 어린 시절입니다. 마치 다른 소년들을 주도하듯 강아지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대입니다. 어른이 된 톰 네로는 런던 거리에서 마차를 몰고 있습니다. 승객들을 너무 많이 태운 나머지 말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톰 네로는 말의 눈을 몽둥이로 내려치고 있습니다. 맥주통을 실은 마차가 어린이를 치고 지나가는 장면은 아동 학대를 나타냅니다. 잔혹한 표정의 양치기가 몽둥이로 양을 때리는 모습도 나옵니다. 세 번째 무대입니다. 톰 네로는 이제 강도가 됐습니다. 저택에서 일하는 여자친구가 물건을 훔쳐 저택 밖에서 기다리는 톰 네로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톰 네로는 물건을 독차지할 욕심에 여자친구를 죽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살인까지 한 톰 네로는 보안관에게 체포됐습니다. 네 번째 무대입니다. 체포된 톰 네로는 교수대에서 처형됐습니다. 시신은 대학 외과 의사들에게 팔렸습니다. 톰 네로의 시신은 침대 위에 놓여져 있고 그의 배는 해부학 수업을 위해 갈라져 내장이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대에서 톰 네로가 학대한 개가 톰 네로의 내장을 먹고 있습니다. 다시 첫 번째 무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수수께끼처럼 숨겨진 이 작품의 메시지를 파악하려면 첫 번째 그림, 즉 톰 네로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톰 네로 옆에 한 아이가 담벼락에 교수형 당하는 사람을 그리고 있습니다. 교수형을 당하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톰 네로입니다. The drawing is actually of a children's game. It's called Hangman. There's a picture in there of one of the boys who is about to be hanged, but I'll get to this. It's a prediction of what will happen to him. 어린 시절의 톰 네로가 동물을 학대한 바로 그 순간에 미래의 살인범이 되어서 교수형에 처해질 것이 예견된 것입니다. His major message here, of course, is that animal cruelty is wrong. It's wrong for at least two reasons. One of which it's wrong for the animals, and the other is can, in some circumstances, make some people, children who engage in animal cruelty, it can, for various reasons, perhaps push them forwards later on in life. It prepares the way. It destroys their compassion. And it prepares the way for them becoming violent to humans. Hogarth's major concerns here is with children. He's just as concerned with animals being abused and tortured and neglected as he is with children being abused, tortured and neglected. 미국의 학계와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동물학대의 심각성을 제기하자 미국 정부도 적극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디일까요? 2000년대 초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를 처음 쓰기 시작한 이래 반려동물 가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10년대 들어 반려동물 붐이 일면서 2018년 현재는 23.7%, 4집 중 1집인 셈입니다. 혼자 사는 젊은이, 그리고 자녀를 떠나보낸 노인들도 반려동물과의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우리 국민의 92%가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동물학대를 목격했을 때 그냥 지나치겠다는 응답이 말리겠다는 응답보다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동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소유물, 그 사람이 관리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그 시각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동물 학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인식조사 말씀하신 거 보면은 그 반려동물을 키워본 사람들은 학대에 좀 더 인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조차도 어느 선까지 이게 본인들이 개입해야 되는 동물 학대인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금지되고 처벌되는 학대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부분들이 좀 있어요. 현행 동물보호법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동물학대를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엄격한 법 적용입니다.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법이 있어도 그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회의 잘못된 인식들은 좀처럼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냉동 창고 안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붉은 색깔의 고기가 보관돼 있습니다. 한편에는 팔팔 끓는 물이 담긴 커다란 양동이와 플라스틱 나사가 촘촘하게 박힌 통이 있습니다. 고양이를 뜨거운 물에 담가 털까지 제거하는 도살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양이 600마리를 나비탕이라고 하는 어떤 건강식으로 먹기 위해서 죽인 사실 그 사건도 고양이를 삶은 물에 사른 채로 넣기도 하는 등 굉장히 잔인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었어요. 본질적으로 굉장히 반사회적이고 위험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식용 내지는 음식이다라는 인식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실 이것을 범죄로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민감해지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인들이 사실 사람들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런 어떤 동물에 대한 식용 문화가 이제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동물 학대, 죽이는 행위가 굉장히 위험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을 굉장히 낮게 판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반려동물을 구입하거나 입양하거나 뭐 같이 살게 됐을 때에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책임감에 대한 생각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어떤 제도적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반려동물을 마주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아닌 거죠. 배변도 못 가리고 뭐 짖고 주변에서 싫어하고 뭐 이사를 가게 되고 뭐 임신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마치 쓰던 물건을 버리듯이 그렇게 되니까 사는 것도 쉽고 뭐 하지만 키우는 과정도 쉽고 버리는 과정도 쉬운데 여기서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과 생명이 죽는 과정이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쉽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관련 산업까지 크게 성장했지만 정작 반려동물을 독립된 생명체로 인정하는 데에는 인색합니다. 가야 할 길,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제 시작! 아이고 잘했죠. 아이고 잘했죠. 포기하셨습니다. 지금 목에 경련이 일어나셔가지고 자 1등 사고를 당하고도 치료를 받지 못해 다리 하나를 절단해야 했던 강아지 세찬이. 사람들이 준 상처가 깊지만 새 가족을 만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진짜 미안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제가 데리고 온 아이들 모두가 다 상처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미안해서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쁜 모습 보일 때 그럴 때 마냥 행복하죠.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인간이 인간의 삶 자체를 위해서라도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내 자녀 또 우리 사회가 보다도 좀 더 정서적으로 더 풍부하고 그리고 이타성을 좀 키우고 이런 사회를 만들고 그러한 가정을 만들고 그런 자식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생명에 대해서 경외할 수 있고 생명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좀 더 많이 이렇게 풍부해질 수 있는 이런 문화를 우리 사회가 좀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We need to find those people who can make a difference in others' lives. You know, there are people who are helpful, who can actually find those youngsters who would do just fine if we could locate them and give them the help that they need, whether it's in school or at home, whether it's with a therapist, whether it's with their parents, whether it's with their friends. And then we will be creating a much healthier environment, not only for the family pet, but for the child as well. 엄격한 법 집행으로
동물학대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또 한편에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약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동물뿐 아니라 결국엔 사람 자신을 구하는 길입니다. KBS